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연신내 자취방에서 친구와 동거할 때의 귀신 이야기. 제가 그때 일산에서 일하면서 연신내에서 친구놈과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삼성동에서 살다가 지하철 3호선이 있어서 일하는 곳과 가깝다고 친구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3개월쯤 후에 급히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귀신 때문이었죠. 그 집은 살짝 반지하였고 위층은 주인집. 즉, 2층 아닌 2층 집이었는데 방이 2개, 거실 겸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이런 구조였지요. 원래 친구가 쓰던 퀸 사이즈 침대가 있었으나 제가 가져온 침대가 더 새 것이라 친구놈 침대는 옷방 겸 창고로 쓰는 방에 넣고 다른 방에 살면서 둘이 한 침대를 썼죠. 사건은 제가 이사한 후 한 달쯤 뒤에 일어났습니다. 친구놈은 술만 마시면 코를 심하게 곱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골았죠. 그날도 전 집에서 놀고 있는데 친구놈이 밤 12시가 넘어 술에 쩔어 들어오더군요. 오늘도 편안히 잠들긴 글렀군. 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옷방에 있는 침대로 옮겨가서 자야겠다라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그 방이 어둡고 습기도 많은 것 같고 해서 좀처럼 들어가 생활하지 않던 터라 약간 망설여졌지만 친구놈 코골이에 제 귀에 이상이 생기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방은 문에서 들어온 방향에서 우측에 앵거, 좌측에 침대, 그리고 침대 머리 쪽에 조그만 창문이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들어누워 이불을 가슴 정도로 덮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잠이 잘 오지 않더군요. 그러다 살짝 잠이 들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에 갑자기 누운 채로 눈을 떴습니다. 순간 침대 발치 쪽 벽에 문 바로 옆에 희미한 무언가가 서 있는 게 아닙니까? 이건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사람 형체의 실루엣이었죠. 절대 도둑이나 잠이 덜 깬 친구가 들어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솔직히 겁먹었습니다. 소름이 쫙 돌면서 저도 모르게 이불을 완전히 뒤집어 쓰게 되더군요. 그러고는 속으로 침대 머리 쪽에 창문으로 방범등이 있어서 그 불빛이 커튼과 오묘한 조화를 이뤄서 반대편 벽인 저쪽에 비춰져 그렇게 보인 거다. 틀림없이 그럴 거야. 귀신일 리 없잖아.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저를 설득했죠. 지금 생각해봐도 참으로 용감하게도 이불을 내리고 그것을 다시 쳐다봤죠. 그런데 이게 스르르 하고 움직이지 뭡니까? 그것도 벽에 붙은 채 천정 쪽으로 말입니다. 그제야 제 머릿속에서 이건 귀신이다 라고 알려주대요. 전 소리를 잇는 힘껏 질렀죠. 귀신이다 하고 말이죠.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렸습니다. 문을 열고 제 몸이 나가고 다시 문을 닫고 거실 불을 켜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을 것 같네요. 그러고는 친구놈이 자는 침대방에 들어가 깨웠죠. 소리 지르고 두들겨 패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놈이 자다 깬 모습이 너무 우스웠지만 제 몸은 엄청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놈이 하는 말이 자다가 잘못 본 거겠지. 너무 졸리니까 잠 좀 자고 내일 이야기하자 라고 합디다. 결국 불을 켜두고 방문을 잠근 채 밤을 새웠죠. 다음 날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죠. 귀신을 믿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도 일단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보긴 봤구나 하던 표정이더군요. 근데 그놈의 귀신이 또 찾아옵니다. 그날 이후로 혼자 집에 있기가 겁이 났고 같이 사는 친구놈이 하도 자주 늦게 들어오다 보니 다른 친구놈들 불러서 밥 사먹이고 술도 사주고 하면서 3일 정도 합숙 아닌 합숙을 했었죠.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귀신을 안 믿습니다. 3일 동안 그 사건의 방에서 집가 자진해서 자더군요. 아마 같이 살던 놈 콧꼬리보다 그 방에서 자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이놈도 했겠죠. 그렇게 3일 정도 지나니까 저도 좀 별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를 3일 만에 귀가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같이 살던 놈이 또 술에 만취해서 들어오대요. 오자마자 골아 떨어졌죠. 전 여기서 계속 살려면 이번 일을 반드시 떨쳐내야겠다 하는 생각과 다른 친구도 멀쩡하게 잤는데 별일 있겠냐는 오기로 그 옷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방문은 꼭 잠그고 방에 불은 켜둔 채 침대에 누워 잠들길 기다리는데 모든 감각이 예민해진 느낌이었죠. 갑자기 그 방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똑똑하고 이렇게 두드리고 잠시 후 한 번 두드리는 식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심장이 하도 벌렁거려서 오 뒤로도 심장이 뛰는 게 보일 지경으로 놀랐지만 전 누구야 하고 소리를 내질렀죠. 그랬더니 조용해지더군요. 한 5분 동안을 침대에서 무릎을 세운 채로 귀를 세우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살금살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방문 너머로 누군가가 거실 쪽 형광등 스위치를 켰다 껐다를 반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빠른지 그 딸깍하는 소리가 이건 도무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낼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죠. 전 친구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소리를 쳤지만 친구놈은 인사불성인 듯 대답도 없었고 문 너머엔 아무런 기척 없이 그 소리만 계속 반복되었죠. 그렇게 한참을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실제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데 제 귀에 환청이 들리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만약 내가 잘못 들은 것이라면 거실 불은 꺼진 상태였으니 실제로 누군가가 저렇게 스위치를 반복해서 누른다면 이 방에 불을 끄면 방문 아래쪽 틈새로 그 불빛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제 손이 스위치 위에 올려지는 순간 갑자기 그 소리가 뚝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노리는 것이 내가 이 방에 불을 끄는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면서 엄청난 소름이 돋았죠. 전 얼른 침대로 되돌아와서는 최대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문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고도 한참 후에야 문을 열고 거실로 나서니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등은 꺼져 있더군요. 그런데 제 인기척이 나자 친구놈도 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젯밤에 그 소리 나도 들었다. 친구놈은 잠을 자다가 제가 소리치는 거에 놀라서 깨었다더군요. 3일 전 제가 했던 말도 잊고 해서 일어나 방문 너머로 귀를 기울였더니 정말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근데 이놈이 지 방문만 힘껏 밀고 있으면서 날 잡으러 오지는 않겠지? 라고 했다지 뭡니까? 대충 이렇게 귀신이 산다는 결론을 내리고 계약기간 끝나는 대로 바로 이사했습니다. 이사를 한 새 집에서도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평범해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불길한 예감이 우리를 감쌌죠. 하루는 깊은 밤 친구와 나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 느낌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침대가 무거운 누군가에 의해 눌려지는 것 같은 느낌,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 심지어는 물건들이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일들이었죠. 어느 날 밤 친구가 화장실에 갔다가 귀신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화장실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 머물면서 점점 더 피로해지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 귀신 혹은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따라와 계속 괴롭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또 다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 집에서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불안과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골의 귀신. 제가 중학교 1학년 추석 때 겪은 실화입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께서 회사 일로 바쁘시던 터라 추석만 보내고 새벽에 급히 서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의 댁이 워낙 깊은 산골에 있었던지라 흙이랑 풀로 덮여있는 비포장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길도 좁아서 차 한 대 지나가기도 버거운 실정이었죠. 잠깐만 핸들을 돌려도 옆에 있는 논두렁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길을 아버지는 졸린 눈을 비벼가며 줄담배를 피시면서 운전을 하고 계셨고 어머니께서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시느라 피곤하셨는지 일찍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형은 이어폰을 꽂은 채 음악을 들으며 자고 있었고 저는 잠이 올랑말랑한 상태에서 조용히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급 브레이크를 밟으셨습니다. 그 탓에 저 형은 튕겨져서 앞좌석에 이마를 세게 부딪혔죠. 어머니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시면서 아버지께 뭔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곡괭이를 든 어떤 남자가 우리 차 쪽으로 뛰어오길래 급 브레이크를 밟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이 차에 치인 건 아니냐며 물으셨고, 아버지는 일단 그 사람이 차에 치이지는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밖에 나가셔서 찾아보셨는데 사람은커녕 곡괭이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차에 타셨죠. 정말 아버지가 피곤해서 헛것을 보셨나 보다 하고 어머니는 다시 주무셨고 형은 이어폰을 꽂고 잠을 잤습니다. 저는 급 브레이크를 밟은 탓에 너무 놀라서 눈만 멀뚱멀뚱 뜬 채로 앞만 보고 있었죠. 또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저희 차 헤드라이트 불빛 너머로 어떤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새벽에 저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나라며 그 사람만 보고 있었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불빛 너머로 그 사람이 자세히 보였습니다. 밀집 모자를 푹 눌러쓰고 목에 수건을 두른 채 오른쪽 어깨엔 곡괭이 하나를 걸치고 있었죠. 이내 그 사람이 저희 차 쪽으로 뛰어왔고 아버지는 또 한 번 놀라셔서 급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분명 저도 봤고 아버지도 봤죠. 어머니는 또 뭔 일이냐며 화를 내셨고 아버지는 아까 그 사람이 우리 차 쪽으로 달려오길래 브레이크를 밟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너무 피곤하셔서 자꾸 헛것을 보는 것 같다면서 할아버지 댁에서 자다가 아침이 되면 가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차를 돌려 다시 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고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새벽에 있었던 일이 찜찜하셨는지 요 근래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냐며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잊고 계셨다며 말을 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3개월 전 옆 마을에 살고 있던 50대 아저씨가 있었는데 농사일러 새벽에 그 비포장길을 걸어가고 계시다가 그만 차에 치여서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사고를 낸 차도 좁은 길에 피할 겨를도 없이 사고를 낸 것이었죠. 그 일이 있은 후 저희 할아버지 친구분께서 연마을 잔치에 놀러 가셔서 밤 늦게까지 약주를 하시고 자전거를 타며 그 비포장길을 가고 계셨답니다. 그렇게 술기운에 만취해서 가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할아버지 친구분 쪽으로 성큼성큼 달려오시길래 피하려고 자전거 핸들을 돌리셨다가 그만 논두렁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했는데 그만 잊고 계셔서 저희가 떠날 때 조심하라는 말을 못 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새벽에 봤던 그 농부가 정말 사람인지 귀신인지 헷갈리더라고요. 한동안 그 농부 귀신이 비포장길에 자주 출몰해서 새벽에 비포장길을 돌아다니는 마을 사람들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잠잠해졌는지 잘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날 밤의 사건 이후 일상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비포장길에서 만난 그 농부의 모습이 계속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건 이후로 더욱 조심스러운 운전을 하셨고 밤길 운전은 가급적 피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농부의 그림자는 마치 우리 가족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밤이 되면 어딘가에서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나는 기이한 소리, 갑작스런 온도 변화, 불현듯 느껴지는 누군가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가끔 밤중에 제 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였습니다. 곡괭이를 든 그 사람의 실루엣이 창문에 비칠 때마다 제 몸은 굳어버리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마치 제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의 존재가 유난히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그의 존재가 느껴지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모습은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계곡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일. 제가 중학교 때 여름 휴가를 강원도로 갔었을 때의 일입니다. 거기가 어느 계곡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도에서도 엄청 깊숙한 곳에 있던 계곡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대학생 시절에 친구들하고 놀러 온 적이 있었던 곳이라면서 여름 휴가를 그곳으로 갔었죠. 그 계곡에 가면 정말 사람들도 없고 엄청 조용하고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들립니다. 그런 곳에 저희 가족과 아버지 친구의 가족끼리 갔었습니다.
인적도 드물고 해서 휴가 온 사람들은 저희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친구분들 자녀들과 저랑 같은 또래였기 때문에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계곡에 가자마자 저희는 튜브를 들고 물안경을 쓰고 바로 입수부터 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퉁퉁 불어터질 때까지 놀았죠. 점심시간도 되었고 물에서 계속 놀다 보니 추워지길래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친구분의 아들이었던 동생놈이 조금 더 놀겠다고 안 나간다는 겁니다. 수심도 별로 깊지도 않고 발에 닿을 정도의 깊이여서 알겠다고 하고 저희들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점심밥을 먹고 있는데 10분 정도 지나면 나올 줄 알았던 녀석이 너무나 조용한 겁니다. 밥을 다 먹고 튜브 들고 계곡으로 가는데 동생 녀석이 바닥에 발이 안다라고 하면서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튜브에 매달리면 뜰 거 아냐라고 하니까 튜브에 바람이 다 빠져서 뜨질 않아라고 하는 겁니다. 동생은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계곡물에 잠길 듯 말 듯 물만 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동생 발에 바닥이 닿아서 괜찮겠다 하고 놀았는데 자리 비운 지 20분도 안 돼서 수심이 불어나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여튼간 그때 어른들한테 알려지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고 저랑 동갑인 녀석이랑 튜브를 들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계곡물에 들어갈 땐 바닥에 발이 닿아서 걸어가면서 들어갔는데 동생 녀석이 있는 곳에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바닥이 쑥 꺼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얼마 안 지나서 튜브의 바람이 힘없이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순간 겁먹어서 다리를 허우적거렸습니다. 하지만 닿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생 녀석은 거의 실신 직전이었고 저랑 동갑인 녀석은 다리는 가만히 있고 팔만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영을 좀 배웠기 때문에 수영을 해서 나오려고 해봤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몇 번 허우적거리니 몸에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여기서 죽는구나 했습니다. 때마침 멀리서 어른들이 긴박하게 저희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선 아버지께서 아이스박스를 던져주셨죠. 아이스박스에 저희 3명이 매달려서 둥둥 떠 있을 때 아버지랑 아저씨들이 구해주셔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구조돼서 나가고 있을 때 다리를 쫙 펴고 발을 뻗으니 그제서야 계곡 바닥에 발이 닿더라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안 닿았었는데 말이죠. 그때 누나가 어른들에게 안 알렸으면 물귀신 될 뻔했죠. 여튼 계곡에 나와서 텐트에서 부모님한테 엄청 혼나고 계곡에 발도 못 담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동갑인 녀석이랑 소변 보러 풀숲으로 가는데 아까 전에 물에서 뭔가 잡아당기는 느낌 안 들었냐?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난 계속 허우적거려서 몰랐는데 라고 하니 못 믿냐는 눈치를 주면서 자기 발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른쪽 발목엔 새빨갛게 자국이 생겼고 피멍 비슷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때 물에 빠졌을 때 밖으로 나가려고 다리를 허우적거렸는데 뭔가가 잡아당기길래 팔만 허우적거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상처를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때 소변도 못 보고 텐트로 주랭랑 쳤습니다. 여름 휴가에 죽을 뻔했었던 경험담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춘천 모텔의 괴담. 저는 춘천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모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간에 일을 하죠. 아버지가 아프시기도 모텔 안에 모든 일을 하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여튼 저희 모텔에서는 새벽에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CCTV라던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그리고 자주 꿈을 꾸는 것 이렇게 3개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카운터 구조는 호텔처럼 개방형 프런트가 아닌 방에 프런트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피곤하면 커튼을 치고 잔다던가 누워서 TV를 보거나 하고 있죠. 하루는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나 봅니다. 잠이 들고 새벽 2시 그쯤 깬 것 같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항상 TV 위에 있는 CCTV를 습관처럼 확인하곤 하죠. 그 CCTV는 주차장과 카운터 앞쪽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각 층 복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스스 일어나서 CCTV를 확인을 했는데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카운터 앞쪽입니다. 카운터 앞에 CCTV이지만 엘리베이터 앞까지도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 누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였죠. 손님이 외출했다가 다시 들어왔나 보구만. 센서가 고장이 났나? 손님이 들어왔는데 벨이 안 울리네.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시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방문 여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손님이 올라가서 방문을 열면 저희 객실 관리 컴퓨터에서 인위적으로 방문 소리를 내줍니다. 근데 방문 소리가 안 나서 손님이 카드키 사용이 미숙해서 잘 모셔시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CCTV를 봤는데 아직도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이었죠. 순간 몸에서 찌릿찌릿하며 머리가 다 서버렸습니다. 침착하자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CCTV를 봤는데 계속 부동자세인 겁니다. 처음 봤을 때와 같이 말이죠. 그래서 카운터에 앉아서 그걸 보려고 의자에 앉았는데 엘리베이터 앞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CCTV를 봤는데 그대로 서 있고 두어 번 확인했을 때쯤 이미 저는 얼음처럼 얼어있는 상태였죠. 진심으로 아무것도 못하겠더군요.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컴퓨터만 보고 있었죠. 그냥 식은땀 줄줄 흘리면서 30분 정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CCTV를 봤을 때는 그 형상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며칠 뒤 손님이 TV가 안 나온다고 올라와서 봐달라고 카운터에 전화가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6층이었습니다. 고쳐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3층에서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실 손님이 엘리베이터를 잡아놓고 걸어서 내려갔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닫힌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 문이 거의 다 닫혔는데 갑자기 문이 덜컹하고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보면 반쯤 닫혔을 때 열린 버튼을 누르면 스르륵 열리지만 다 닫혀갈 때쯤 열린 버튼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문 사이 센서에 무엇인가 감지가 되면 약간 둔탁한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립니다. 순간 이런 무서운 얘기가 떠오르더군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아무도 없는 층에 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면서 갑자기 중량 초과라고 비 소리가 났다는 이야기. 이런 고전 엘리베이터 괴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튼 두어 번 정도 계속 반복을 하고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었지만 닫히지가 않더군요. 닫힐만 하면 다시 열리고 해서 무섭기도 했지만 계단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불이 나게 뛰어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차단기를 내렸다가 다시 올렸죠. 차단기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가장 꼭대기 층이라던가 가장 밑에 층으로 내려와서 초기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운터에 내려와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1층에 와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걸 보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모텔에서 일하면서 가장 무서운 일은 여자분이나 남자분이 혼자 술을 많이 드시고 힘없는 목소리로 방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하고 방을 잡을 때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정말 섬뜩합니다. 예전에 어떤 손님이 퇴실 시간이 되었는데 안 나간다고 낮에 일하는 이모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는 아무리 해도 받지 않고 해서 제가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도에 들어서자 엄청 크게 TV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방에서 나오는 TV 소리였는데 TV 채널이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방송을 엄청 크게 틀어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무리를 무릅쓰고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서자 신발이 보이고 방에는 아무도 없고 욕조에 물 받는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거 자살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계속 불렀는데 다행히도 욕실에서 손님이 대꾸를 하더군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퇴실을 부탁드리고 TV 소리를 줄이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아직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네요. 그날 밤 이후로 제 일상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텔에서 일하는 것이 더 이상 평범한 일이 아니었죠.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 밤마다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밤 다시 한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죠. 급히 비상등을 켜고 전기판을 확인하기 위해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언제나처럼 침침하고 축축했습니다.
전기판을 확인하며 스위치를 올리려는 순간 무언가 차가운 손길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빠르게 전기판을 정리하고 지상으로 돌아왔죠. 그 이후로는 모텔 안에서 자주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 누군가의 속삭임 같은 것들이었죠. CCTV로 확인해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그 소리들은 점점 더 자주, 더 가까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상한 현상들은 점점 심해졌고 모텔 안의 공기마저 답답하고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운터에서 밤샘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카운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고 CCTV를 확인해도 복도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더 귀신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고 오직 불안과 공포만이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밤이 되면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고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들은 모텔 안에서 일어난 일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모텔에서 일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텔을 지키고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밤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제 방에서 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그 모텔에서의 경험은 제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직도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그때의 공포가 다시 몰려오곤 합니다. 모텔에서의 그 시간들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내 방으로 찾아오던 처녀 귀신. 제가 병역 특례를 할 때의 일입니다. 집에서 병역 특례를 하는 공장까지 너무 멀어 중간 지점에 원룸을 얻게 되었어요. 흔하고 작은 원룸 구조였습니다. 저는 여자가 썼다며 깨끗하다고 연신 강조하는 집주인 아저씨의 말을 듣고 덜컥 들어갔지요. 깨끗하다는 느낌을 강조하고 싶은 거짓말이겠죠. 바리바리 짐을 싸서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랑 컴퓨터, 그리고 잡동산이었죠. 우선 짐을 방바닥에 널어놓고는 친구들과 술을 한잔 하러 갔습니다. 도와줘서 고맙다며 삼겹살에 술을 한잔하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술도 마시고 은근 피곤한지라 그냥 자고 내일 정리해야지 라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 그녀와 만나게 됩니다. 아침에 누가 자고 있는 제 어깨를 치며 일어나 라고 말하길래 깨버렸습니다. 참 생생했는데 일어나니 아무도 없더군요. 혼자 사는데 당연한 거였죠. 꿈인가 하며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짐도 좀 정리하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옆에 누가 있는 겁니다. 전 원래 천장을 쳐다보고 자는데 종종 옆으로도 자기도 합니다. 옆으로 자고 있었는데 등 뒤에 확실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그 물컹한 느낌이 났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은 뭘까요? 전 그대로 얼어 있었습니다. 무릇한 것 같은데 뒷목이 쭈뼛서더군요. 그리고 뒤에서 그녀가 말을 합니다. 뒤돌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라고 말이죠. 그렇게 왼쪽 벽을 바라보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난 뒤 대체 그건 뭐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출근을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매일은 아니고 종종 와서 제 등이나 팔을 찰싹 때리며 늦잠 자는 저를 깨우기도 하고 희한하게 꼭 등 뒤에서 기대거나 제 어깨를 감싸고는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계속되자 저도 베개 2개를 세팅하고 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역시 남자인지라 얼굴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착한 귀신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불을 끄고 잠이 들었는데 다행히 그녀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용기를 내서 혹시 얼굴을 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교통사고가 나서 얼굴이 보기 흉해요. 등 돌리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속상했지만 잘못하면 제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등 돌리고 잤습니다. 2달을 그렇게 살았어요. 한 20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절 깨워주고 얼러주고 가끔 자장가도 불러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많이 무서웠는데 나중엔 익숙해지더라고요. 짧은 만남이지만 착한 귀신이라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자 귀신이잖아요. 원룸에 산지 3달에 접어들 무렵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저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저도 남자라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녀에게 미안했지만 전 현실도 중요했죠. 그리고 진도를 꼭꼭 뽑아 여자친구를 원룸에 데려오게 되었죠. 여자친구와 있는 게 좀 걱정이 되었지만 낮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놀았습니다. 자고 간 데서 계획대로 되는구나 하며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녀가 올까봐 무지 걱정되더군요. 제발 오늘은 오는 날이 아니기를 빌며 여친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여친과 그녀는 번갈아 왔지만 언젠가 겹쳤던 날이 있던 것 같습니다. 헉헉대는 저희 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방 저편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정말 미안했죠. 제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 이후에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착한 귀신이었는데 저 때문에 상처받았을까봐 마음이 아프네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거나 겪게 된다면 잘해주세요.